이번 학기는 그 롤랑 바르트의 그 애도일기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슬픔의 철학, 뭐 아니면 애도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이제 붙여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롤랑 바르트 강의는 아텐스타드에서 그래서 카메라 로시다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단상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은데,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슬픈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경로를 거쳐서, 제가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불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독일어권을 일단 제가 가지고 제일 익숙한 이제 외국어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대조를 해가고 영어본하고 또 대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번역이 뭐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책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으로 보게 되면 뭐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양이고 뭐 인터넷 서점 들어가니까 좀 불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이 뭐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이거 한꺼번에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얘기 이게 물론 뭐 신경은 안 씁니다만은 참 책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정을 조금 알면 이제 그 책을 양으로 갑과 이제 그 활자의 비교같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전제 조건이 잘 충족이 안 됐으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미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별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그냥 보면 될 이제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텍스트를 안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다음부터 안 오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이제 강의 계획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롤랑 바르트를 카메라 로시다나 아니면 사랑의 단상을 통해서 이미 이제 바르트 자체에 대해서 또는 바르트의 어떤 지적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구구절절히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좀 상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혹시 기회 되시면 이제 여기 있는 동영상 좀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고. 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여기 보니까 새로 보는 얼굴들이 꽤 많아가지고 저는 좀 지루해가지고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바르트에 대해서 잠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 책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요청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롤랑 바르트의 삶하고 그 다음에 롤랑 바르트의 어떤 지적인 세계 그걸 잠깐 좀 더듬어 가볼 수는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그게 좀 낫겠습니까? 그래요? 전체적인 거를 그건 좀 계획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그럼 순차적으로 이 바르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이제 한 지식인의 이제 삶이 한 지식인이 아닌 그런 이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지적 세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직업일 테고, 그리고 또 뭐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지식인의 삶에 비해 가지고 특별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특별한 것이고 그리고 비교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어떠한 개체성 내지는 고유성을 사실 이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좀 특별하게 그 특별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지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삶과 그리고 이 공적인 삶에 아주 그 딜레마 속에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한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개체로서의 사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의 이러저러한 무엇보다 뭐 밥벌이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뭐 직업이다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고 말하자면 자유롭지 못한 삶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살만하지 못한 어떤 삶을 우리가 규정을 하게 되면 이 사적인 삶하고 그다음에 이 공적인 삶이 갈등을 일으키는 데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그런 일이 전혀 어떤 사적인 삶과 그리고 공적인 삶을 이렇게 매개할 수 있는 노동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 버릴 때, 다시 말하자면 오로지 밥벌이만을 위해서 이제 그 공적인 영역에서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대단히 좀 불편하고 나아가서 괴롭고 이제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젊은 친구들 대단히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이게 자유주의적인 어떤 이제 삶이 허락되는 그런 그 과정을 밟아오면서 잘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 늘상 말이죠. 뭐 좀 어디 다닌다고 그러면 금방 또 관두고 뭐 이러는 일이 아주 부지기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사적인 삶과 이 공적인 삶의 이 딜레마, 이 갈등은 누구에게나 이제 현대인에게는 특히 자본주의적으로 완전히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러한 삶이 강요되고 있는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그 삶의 그런 그 갈등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인의 삶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식인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이제 사적인 삶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적인 바로트식으로 얘기하면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이제 지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삶인데 그것은 바로 지성의 이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성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엘리트로서 엘리트의 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지식인으로서 지식인의 의식이 있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그 지적 삶의 이 공공성에 아주 진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적인 삶하고 공적인 삶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식인의 삶에 있어서처럼 그렇게 아주 그 갈등을 이제 일으키는 삶도 사실은 그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지식인의 이제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이 둘로 좀 나눠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의 사적인 삶은 어떠했고, 그리고 그가 지식인으로서 수행했던 그런 지성의 세계는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양자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양쪽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한 지식인의 그 삶을 추론해내는 데 있어서 바르트처럼 대단히 그러한 그 추론을 필요로 하는 지식인도 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지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객관적 세계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객관적 세계인 지적 세계의 삶을 지나치게 그 한 사인으로서의 삶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이 지적인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 내지는 아니면 어떤 공공성이 훼손될 훼손될 위험성이 많다. 보통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런 그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철학자를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 간다. 이런 일들은 상당히 낯선 일이고, 그리고 또 한 철학자가 어떤 연애를 했느냐를 통해서 뭐 그 사람의 철학적 세계나 아니면 또 이론적 세계를 추론해내는 일은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혹자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어불성설일 때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르트의 삶은 굉장히 그 점에서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롤랑 바르트의 지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지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바로 이 개인의 삶, 사적인 삶 이것하고 언제나 연계돼 있고 그리고 바르트 자신이 이러저러한 그런 영역에서 전개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하려고 했던 그런 지식의 지성의 세계라는 게 언제나 말하자면 이 육체성하고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롤랑 바르트를 사적인 삶과 그리고 지적인 삶을 통해서 도대체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롤랑 바르트의 어떤 지적인 세계는 어떤 것이었나 그 지적인 세계가 있으면 그것의 특별함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를 한번 추론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 특히 롤랑 바르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를 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이제 사적인 삶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삶을 아주 간단하게 몇 개의 그런 중요한 그런 항목들을 좀 찾아 나가면서 좀 연계를 한번 시켜보는 방식으로 바르트를 이해하는 이 도입부에서 이거 벌써 여러 번 해서 별로 그렇게 좀 별로 흥미가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그런 방식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의 이제 삶을 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뒤에 제가 여기서 있습니까? 몇 년생인가 뭐 이런 것들이 15년에서 80년 그렇죠. 65살 사는 걸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65세라고 하는 이제 일생을 이렇게 쭉 이제 더듬어 보게 되면 윤현실록 소설부터 더듬어 보게 되면 누구나의 이제 삶 속에는 말하자면 이 매듭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삶의 패러다임들을 이렇게 바꿔내고 있는 바로 그 분기점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매듭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 아이가 태어나서 말하자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언제나 이미 제도적으로 어떤 매듭을 짓게 돼 있죠. 예를 들면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매번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매듭을 이제 짓는 거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이 불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듭이 이렇게 매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트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르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를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시킨, 현재의 바르트로 성장시킨 이제 그러한 몇 가지 매듭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의 삶을 사적으로 들여다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듭으로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바르트의 아버지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도 좀 나오지만 바르트의 어머니는 앙리에트 뱅제라고 하는 한 여인은 20살에 결혼을 했고 되게 일찍 했어요. 그렇죠? 20살에 결혼을 하고 22살 때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살도 되기 전인 그 1년 뒤에 23살의 나이로 이제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해군 장교였었는데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전투에서 그러니까 전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23살에 만약에 청산과부가 됐죠. 그래서 앙리에트 뱅제는 그 이후에 한 남자와 이제 다시 결혼을 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리고도 곧 다시 이제 이제 혼자가 되는데 거기서 태어난 이제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미셸 나오는데 그 미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동생입니다. 말하자면 이복 동생이 아니라 뭐죠? 어떻게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이부 동생인가 어떻게 되는 뭐 같은 아버지가 다른 이 동생이 이제 미셸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2살의 바르트는 어머니가 22살 때 바르트를 낳았지만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거의 부재해요. 말하자면. 그리고 아버지는 또 특히 이제 해군 장교라서 늘상 이제
외부에 나가 있어야만 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우리 바르트의 그래서 바르트는 유복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말하자면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존재가 거의가 아니라 뭐 부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불행이라면 불행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바르트의 삶에서 아버지 부재라고 하는 매듭은 대단히 바르트의 지적 세계 그거하고 연결해 볼 때 상당히 아주 특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정신사에서 이 아버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항상 되게 시끄러운 그런 그 문제예요. 그래서 서구 정신사, 특히 이제 유대교에서 비롯되고 있는 이 아버지 문제, 유대교에서의 신은 여호다, 여호와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 신과 그 다음에 소위 바로 그게 이제 뭐 신앙의 원조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인간과 신의 관계는 유대교적 그런 일신교에서 이게 엄중한 말하자면은 권력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형법 관계로 이게 말하자면 관련되어 있다. 이게 계약 관계로, 법적 계약의 관계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철저하게 말하자면 보상과 형벌의 원칙을 통해 가지고 인간과 신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명령을 말하자면 수행하게 되면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나, 그러나 이제 만일 그걸 위반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하는 건 유대교에서 말하자면 인간과 신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론 구약적 기독교의 세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런 권력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려고 한 것이 다름 아닌 예수라고 하는 어떤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권력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 아닌 이제 서구 지성이라고 하는 서구 정신은 뿌리 깊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이 권력 관계가 무엇으로 이제 저게 되냐 하면 이동이 되냐 하면,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 가부장 체제로서 이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 체제가 바로 유대교적 그런 아버지 아들 관계가 말하자면 세속화되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잡게 되게 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가부장 체제로서, 그래 유대교의 그 가부장 체제, 이 문제가 상당히 프로이드가 뭐 모세를 연구하거나 이랬을 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서구 지성사에서 이 유대교적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유의 그런 말하자면 운동 원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객 관계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해요. 사유를 얘기할 때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생각되는 대상의 관계가 이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권력 관계로 말하자면 수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근대성이나 뭐 이런 문제로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개념으로 바뀌면 이 중심 개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만나게 돼요. 이 중심이 늘상 이 사유 속에 아니면 어떠한 체제 속에 늘 중심 있고, 그리고 이 중심과 주변부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유가 지향하는 바는 이러한 주객 관계를 권력 관계로 수용함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객체를 완전히 주체에게 이제 맞는 그러한 대상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것이 사유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의 어떠한 그런 사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말하자면 객체 자체로서의 그런 인식 대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미 방법론 자체가, 사유 방법론 자체가 예컨대 논리적 사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이러한 피할 수 없는 그런 주객 관계와 권력 관계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뭐 동일성 사유냐 아니면 비동일성 사유냐, 자기 동일성 사유, 그러니까 객체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사유냐 아니면 비동일성 사유냐,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죠? 근대 철학과 그리고 근대 이후에 이제 뭐 후기 구조주의나 아니면 포스트 모던적 사유의 그런 커다란 모델의 이제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아버지 문제는 늘상 말하자면 시끄러운 그런 문제였고, 그리고 이 아버지,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모더니티에서는 소위 근대적 사유와 그리고 탈근대적 사유의 차이는 몇 개로 우리가 그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들이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사유하고 탈근대적 사이에 분기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이 중심이라고 하는 중심적 사유냐 아니면 탈중심적 사유냐, 뭐 이런. 그래서 뭐 데리다 같은 사람들의 뭐 데컨스트럭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심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르트를 어떤 그런 사유를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다름 아닌 바르트가 소속되어 있는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적 어떤 지적 그룹, 그들과 문제의식은 동일해요. 말하자면 중심 해체적이고, 그리고 권력 해체적이며,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이 사유의 권력 관계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보면 자유주의적인 어떤 사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바르트 특유의 아버지 관계가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특이한 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문제는 늘상 서구 이 사유에서 늘 시끄럽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체돼야 되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늘상 생각되었으나,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자라면서 바로 아버지가 부재했지만 이 부재의 장소, 공백의 장소를 늘상 어머니가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상 아버지 얘기를 하고, 우리 한번 좀 연상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3년 살고 말하자면 잃어버린 그러한 그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니면 상실의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앙리에트 뱅지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아들에게 얘기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당연한 그러한 사랑의 담론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늘상 어머니에 의해서 얘기된 아버지로서 나에게 늘상 이 부재의 자리가 어머니의 담론으로 채워지는 식으로 나에게 늘상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혹은 중심은 나에게 그렇게 권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언제나 말하자면 소음으로 가득 찬 이러한 장소가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된 것, 변형된 아주 부드러운 중심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사유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르트는 분명히 탈근대적 사유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권력 해체주의적인 사유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그런 철학자들하고는 달리 말하자면 이 중심이나 이 중심적 그런 사유, 특히 이 중심의 자리를 일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주체의 문제, 이 주체의 문제를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전부 폐기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주체를 바꾸려고 하죠. 다른 주체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단상에서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주체를 폐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주체라는 말을 해요. 사랑의 주체라는 말. 저는 애도일기에서 여기도 주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떤 테마를 이제 다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체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의 단상에서 주체가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주체라면, 여기에 오게 되면 이 사랑의 주체가 이별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별도 주체성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우리가 아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별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바르트의 사유의 특성은, 그래서 혹자들은 바르트의 사유를 이 근대성과 그리고 탈근대성 이 경계 지점에서
말하자면 유동하는 그런 사유이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바르트 자체가 자신을 그러한 그 유동성, 이 유동성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뭐 부유하는 주체다, 아니면 떠다니는 주체다, 아니면 흔들거리는 주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의 주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주체의 문제 같은 것들이 바르트에게서 이 아버지 문제, 주체의 문제에서 어떤 특이함 같은 것들이 바르트의 아버지의 그런 부재를 이제 어머니가 중개 내지는 매개함으로써 이제 얻어진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관련성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르트 사유의 특이성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주목해야 되고 있는 생의 매듭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병. 그래서 바르트가 말하자면 17살 때 이 폐병이 처음으로 이제 발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롤랑 바르트는 아주 청명한 아이였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가 이 청명한 그 아이를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서 파리로 이주를 이제 하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청명한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롤랑 바르트는 불란서 지식인의 중심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사실은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지성계의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말하자면 대학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엘리트 코스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갈 시기에 이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병이라는 불행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공부가 중단되고 말죠. 중단되고 말고,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 바르트는 말하자면 이미 이때부터 아주 그 엘리트가 걸어가야 되는 이 캐리어의 길로부터 사실은 이제 탈락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의 삶은 바르트가 굉장히 주변부적인 삶을 많이 살게 되는데, 겨우 61살이나 돼서 비로소 이제 콜레주 드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 지성계의 중심으로 진입을 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바르트는 물론 그런 명망이 높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그런 주변부적 지식인의 그런 유목적 삶을 사실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캐리어를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